이번에 배울 글자는 동력 동자인데요. 동력의 의미는 동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동서남북이라고 해서 네 가지의 방위가 있죠. 그 중에서도 동쪽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해가 나무에 걸쳐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보통 해가 어느 쪽에서 뜨죠? 네, 동쪽에서 뜨죠. 그런 모습을 나타낸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력 동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볼까요? 네, 이 한자는 나무 목자와 해 일자가 합쳐진 글자고요. 이렇게 해가 뜨면서 나무에 걸쳐진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 결국에 이 해라고 하는 게 어느 쪽에서 왔어요? 네, 동쪽에서 떠서 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무에 걸쳐진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설명을 요약해보면 네, 나무에 걸쳐 있는 해는 동력에서 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선역서자인데요. 선역의 의미는 서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니까 새 한 마리가 있어요. 새가 둥지에 앉아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해는 어느 쪽으로 지죠? 네, 서쪽으로 지는 거죠. 그 서쪽에 선역이라고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선역서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이 한자의 네모, 우리 입구자 모양의 이 글자는 둥지라고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어진 사람 인자 요 부분은 다리, 새의 다리라고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가 지금 둥지에 앉아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그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이다, 선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을 한 줄로 요약해보면 저녁 때 새가 둥지에 돌아가서 지는 해를 바라보는 방향이 선역이다, 서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남역 남자입니다. 남역이라는 의미는 남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따뜻한 지방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지금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을 울타리에 가둬놓고 풀을 먹여가면서 기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연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양은 어디에서 길러요? 따뜻한 곳에서 기르나요? 아니면 추운 지방에서 기르나요? 네, 따뜻한 곳에서 기르죠.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남역 남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볼까요? 네, 이 한자는 네, 멀경자, 우리 울타리를 뜻하는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양양자, 그리고 열십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인데요.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이 우리 남역 남자 온전한 글자를 보면 우리 양양자가 아니에요. 보시면 획이 하나가 부족하죠. 하지만 본래는 양양자에서 왔기 때문에 양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글자를 쓰실 때는 양양자에서 가운데 획을 하나 꼭 빼셔야 됩니다. 요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많은 양을 길렀던 곳이라고 본 거예요. 그곳이 추운 지방이 아닌 따뜻한 지방, 바로 어디예요? 남쪽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설명을 요약해보면 울타리를 치고 많은 양을 기르는 곳이 남쪽이다, 남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북역 북자인데요. 북역의 의미는 북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북역 북자는 사람이 서로 등지고 있는 모양에서 왔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사람이 서로 이렇게 등지고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은 따뜻한 쪽을 바라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따뜻한 쪽이라고 하면 남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쪽을 바라보는데 누군가는 그와 반대로 등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북쪽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전해지고요. 자, 북역 북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이렇게 사람이 서로 등지고 앉아있는 모습과 유사하죠. 자, 이 모습을 연상하시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서로 등지고 있는 모양에서 본뜬 상형 글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사내 남자인데요. 사내의 의미는 사나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사나이는 혈기가 왕성한 남자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남편의 의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니까 밭이 하나 있어요. 그 밭에 무언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자, 사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보통 예전에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건 남자였고 안에서 집안 살림을 하는 게 여자였다라고 봤었죠. 뭐 지금과는 좀 다르지만 한자라고 하는 게 고대 사회의 어떤 그런 생활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내 남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이 한자는 밭전자와 힘력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고요. 밭에 나가서 힘써 일하던 이가 사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해보면 밭에서
힘써 일하는 이가 사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여자입니다. 여자의 의미는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여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림을 보니까 누군가가 큰 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다리를 교차시켜 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통 이렇게 큰 절을 할 때 남자가 하나요? 여자가 하나요? 네, 여자가 이렇게 절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자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볼까요? 네,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여자는 또 다른 의미로는 딸여라고도 합니다. 특히 어미모자와 함께 왔을 때 우리 모녀라고 있죠. 즉 어머니와 딸이라고 할 때는 여자보다는 딸여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줄로 요약 정리해보면 여자가 손을 앞으로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양을 본뜬 상형 글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아들 자자인데요. 아들의 의미는 남자로 태어난 자식을 뜻합니다. 하지만 한자에서 아들은 단순히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이들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바로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자, 아들 자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이렇게 머리부터 양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몸의 일체를 나타냈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끼가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다. 그리고 그것이 아들을 뜻하는 상형 글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아비부자인데요. 아비의 의미는 아버지의 낮춤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그림은 고대 각골문에 있는 문자인데요. 자, 이 앞부분에 있는 게 바로 요 부분이 지금 몽둥이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바로 그 몽둥이를 들고 사냥을 하는 아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초리를 들고 있는 아비의 모습으로 그 의미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자, 요 부분이 바로 그 아비부자를 좀 더 쉽게 연상하기 위해서 만든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비부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네, 이 한자를 굳이 나누어 보자면 사람 인자와 벨예 다스릴 예자라고 하는 글자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사람은 자녀를 훈육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때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나쁜 길로 갈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아이를 훈육하고 다스렸던 사람이 아비다, 아버지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녀들을 훈육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버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형자인데요. 형의 의미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 중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를 형이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사람의 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발이 있습니다. 즉 사람을 나타내고자 한 건데 그 중에서도 입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각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형용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이 글자는 입구자와 어진 사람 인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고요. 어진 사람이라는 의미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생에게 양보도 잘하고 동생들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고 봤고요. 형들은 어때요? 이렇게 막 조잘되지 않죠?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과묵합니다.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이끌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 줄로 설명을 요약해보면 입으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아우를 잘 지도하는 어진 사람이 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어미모자인데요. 어미라는 의미는 어머니의 낮춤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그림은 고대 사회의 어머니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 어머니의 특징 중에서도 아이에게 젖을 물리기 위해서 필요한 어머니의 양쪽 가슴을 부각시킨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바로 어머니를 나타낸 그림인데 그 중에서도 아이에게 젖을 주기 위한 양쪽 가슴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요만큼 떼내어서 세로로 세워놓은 모습이 지금의 어미모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미모자 한자로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네, 이와 같이 생겼고요. 바로 그 어머니의 양쪽 가슴을 부각시킨 그 모습이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모양을 본뜬 상형 글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아우 제자인데요. 아우의 의미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 중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을 아우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활이 있어요. 근데 그 활에 가죽을 감아 붙이는 모습에서 온 글자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활에서 가죽을 붙일 때는 그 가죽을 위에서부터 감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밑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한 부모에서 태어나서 계속 밑으로 내려온, 항렬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바로 아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아우제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이 글자 안에는 활궁자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 활에 이렇게 가죽을 감아 붙이는 모양이라고 연상하시면 되고요. 계속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식 중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아우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요약해보면 활에 가죽을 감아 붙이는 모양으로 가죽을 위에서 아래로 감아 내려가기 때문에 형제에서 아래는 아우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해일자입니다. 또는 날일자라고도 하죠. 자, 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일상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무엇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네, 붉은 태양, 해를 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글자가 왜 날일자라고도 하냐면 해가 뜨고 지면 하루라고 하는 날이 바뀐다라고 해서 날일자라고도 한다라고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해일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이와 같이 표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래는 해는 둥그런 건데 한자에는 곡선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오면서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설명을 한 줄로 요약해 보면 해를 본뜬 상형 글자로 해가 뜨고 지면 하루라는 날이 바뀌니 날일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달월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달은 밤에 밝은 빛을 내든 그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저녁에 밤에 볼 수 있는 그 환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달 혹은 초승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달월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는 상형 글자로 초승달 혹은 반달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초승달 혹은 반달의 모양을 본뜬 상형 글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불화자인데요. 불의 의미는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여 높은 온도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것을 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니까 장작에 무엇이 피어올라요? 네, 불이 피어오르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가 바로 불화자라고 합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 네, 이와 같은 모습, 즉 장작에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불이 타고 있는 모양을 본뜬 상형 글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 숫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최초의 인류는 모두 물가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가에 흐르는 물을 보고 이 물 숫자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 물이 바로 시냇물이에요. 시냇물이 흐르는 이 모습을 보고 물 숫자라고 하는 글자의 자형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물 숫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볼까요? 네, 이와 같이 시냇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고 만든 상형 글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모양을 본뜬 상형 글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나무목자인데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다년생 식물을 나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림을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네요. 이 나무의 특징은 지금 뿌리가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즉 땅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무 목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우리 그림과 유사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땅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나무의 모양을 본뜬 상형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쇠금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쇠는 광물에서 나는 온갖 쇠붙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쇠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금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쇠의 금이기 때문에 금은
뜻이 아니고 의미입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쇠금자를 쓸 때는 금을 많이 연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의 의미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흙더미가 있고요. 흙더미 속에서 사람들이 무언가 광물을 찾고 있는데 바로 그 광물이 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쇠금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볼까요? 네, 이 한자는 흑토자와 점주자 그리고 한일자 그리고 사람 인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고요. 지금 보시면 사람 인자가 보이시죠? 사람이 흙 앞에 모여 있어요. 우리 한일자는 모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흙 앞에 모인 이유가 점처럼 작은 광물을 찾는데요. 그 광물은 반짝반짝 빛나는 광물이에요. 금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설명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사람들이 흙 앞에 모여서 작은 광물을 찾는데 그것이 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흑토자인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 흙덩이가 있어요. 그 흙덩이 사이로 초목의 싹이 자라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흑토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만든 상형자라고 합니다. 자, 흑토자 한자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이 모습이죠. 이렇게 흙더미 속에서 초목이 자라난 모습을 보고 만든 상형 글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목의 싹이 흙덩이를 뚫고 땅 위로 돋아나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흙을 뜻하는 글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한일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은 수량에서의 하나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나무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그 막대기를 옆으로 뉘어놨는데 몇 개가 있나요? 네, 한 개가 있죠. 그런 의미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일자의 자형을 보면 네, 이렇게 막대기가 옆으로 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량이 하나라는 의미에서 한일자가 되었고요. 자, 이 설명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나무젓가락 하나를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을 나타내어 하나를 뜻하는 글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두이자인데요. 두라고 하는 의미는 수량이 두 개임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나무 막대기가 지금 두 개가 놓여 있죠. 그런 의미에서 두라는 의미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자로는 당연히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을 한 줄로 요약해 보면 나무젓가락 두 개를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을 나타내어 두를 뜻하는 글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석삼자고요. 석삼자는 새쌈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세 개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니까 막대기가 있어요. 몇 개가 있죠? 한 개, 두 개, 세 개.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석삼자 한자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이렇게 막대기가 세 개 있는 모습이다 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막대기가 총 3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배울 글자는 넉사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넋이라는 의미는 넷 또는 사방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사람의 발이 보이네요.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변을 지금 쇠사슬로 묶어놓은 모습이라고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곳으로도 가지 못하게 사방으로 지금 묶어놓은 모습을 연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넉사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이 한자는 네, 어진 사람 인자와 네, 큰 입구 몸자가 합쳐진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을 둘러싸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진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나가지 못하도록 주변을 둘러쌌는데 어디를 둘러쌌어요? 사방을 둘러싼 모습이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진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네 곳을 막았다, 그런 의미로 넉사자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다섯오자입니다. 다섯의 의미는 넷의 하나를 더한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끼는 감각, 그 감각이 총 5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 글자가 다섯오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5가지의 감각을 오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죠. 이렇게 5가지를 뜻하는 글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오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이 한자는
한일자와 한일자, 그리고 이 글자 X자 형태 이 글자는 예전에 우리 고어 형태라고 해서 옛날에는 다섯 오자를 이렇게 X자로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에서 다섯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사람의 감각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한일자가 두 개 쓰였는데 위에 있는 한일자는 머리라고 본 거고요, 밑에 있는 한일자는 우리 가장 밑에 있는 발이라고 본 거예요.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끼는 감각이다라고 본 거죠. 그 감각이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다섯 오자고요. 자, 이 설명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총 5가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여섯 육자인데요. 여섯이라는 의미는 다섯에 하나를 더한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보니까 사람의 두 손이 있어요. 그 두 손에서도 세 개의 손가락만 밑을 향해 있죠. 그럼 이 두 손의 세 개의 손가락을 모두 합하면 몇이 돼요? 여섯이 되는 거죠. 자, 여섯 육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볼까요? 네, 우리 그림과 유사하게 생겼죠? 자, 이런 모습에서 왔고요. 자,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손의 세 손가락을 아래로 편 모양을 나타낸 지사 글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여섯 육자의 이 윗부분은 머리 두자라고 하는 글자고요. 밑에 있는 글자는 여덟 팔자라고 하는 글자예요. 네, 우리 여덟 팔자라고 하는 글자는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 머리 두자라고 했으니까 머리라고 하면 우리 흔히 얼굴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 얼굴 중에서도 우리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 두 개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또 귀가 있죠. 근데 어떤 분은 가끔 콧구멍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콧구멍은 한자가 없으니까 여기서 제외하고요. 자, 그럼 우리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눈썹이 있고, 눈썹 밑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눈 안자가 있고 귀 이자가 있죠. 이렇게 눈썹, 눈, 귀는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나누면 총 몇 개가 돼요? 6개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일곱 칠자인데요. 일곱의 의미는 여섯에 하나를 더한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니까 한 손에 5개의 손가락은 지금 위를 향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손에 2개의 손가락은 옆으로 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2개의 손가락과 5개의 손가락이 만났으니 총 몇 개가 되죠? 네, 7개가 되는 거죠. 자, 일곱 칠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5손가락을 위로 펴고 나머지 손의 2손가락을 옆으로 편 모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곱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여덟 팔자인데요. 여덟이라는 의미는 일곱에 하나를 더한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니까 4개의 손가락이 펴져 있는 두 손이 있네요. 한 손마다 4개의 손가락을 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양손을 이렇게 나란히 놓은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팔자 형태를 볼까요? 네, 이와 같이 양손의 4개의 손가락을 나란히 편 모양이라고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4손가락씩 두 손을 편 모양을 나타내어 여덟을 뜻하는 글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아홉 구자입니다. 아홉의 의미는 여덟에 하나를 더한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 더하기 1은 9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죠. 숫자 9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새가 있어요. 새가 총 몇 마리가 있죠? 네, 10마리가 있습니다. 그 10마리 중에 사람이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 사이에 나머지가 도망을 갔거든요. 몇 마리가 도망을 갔을까요? 네, 9마리가 도망을 갔겠죠. 그 모습을 연상하시고요. 아홉 구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이 한자는 열십자와 세을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고요. 아홉 구자의 부수 글자는 세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십자와 세을자가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마리의 새가 있는데 사람이 한 번에 10마리를 다 잡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마리를 먼저 잡겠죠? 잡는 가운데 나머지가 도망을 갔습니다. 몇 마리가 도망을 갔을까요? 네, 9마리가 도망을 갔겠죠? 이 모습을 연상하시고요. 자, 설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0마리의 새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잡으려 할 때 도망치는 새는 총 9마리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열십자인데요. 열의 의미는 9에 하나를 더한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보시면 두 손을 엇갈리게 하여 합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한 손에는 5개의 손가락이 있죠? 이렇게 두 손을 합했으니까 손가락이 총 몇 개가 돼요? 10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열십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엇갈리게 합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두 손을 엇갈리게 하여 합친 모양을 나타내어 열을 뜻하는 글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사람 인자인데요. 사람의 의미는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직립보행을 하고 있는 동물이 있어요. 이가 바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람 인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이렇게 다리를 벌려 앞으로 걷고 있는 모습이라고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상형 글자고요. 자, 이러한 설명을 요약해 보자면 다리를 벌려 걷고 있는 사람의 옆모습을 본뜬 상형 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문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문은 사람이 드나들기 쉽게 만들어 놓은 시설,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양쪽에 지금 문짝이 있죠? 이렇게 문짝이 있어서 밀거나 당기거나 하면서 사람이 드나들기 쉽게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이렇게 두 쪽에 문짝의 모습을 나타낸 문이라고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개의 문짝이 있는 문의 모양을 본뜬 상형 글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